피보다 무서운 게 돈이라는 걸 남편 장례식장에서 배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자 한 통, 남편 영정 앞에서 30년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고, 유언장은 위조됐고, 딸이라고 찾아온 여자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에요. 문상객들이 끊이질 않으니까요. 울 틈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참는 것, 버티는 것, 그래서 괜찮은 척하는 것. 남편은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며 넥타이를 매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가 오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뭔가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넥타이 생각만 났습니다. 아직 반쯤 맺은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넥타이요. 3일장이었습니다. 첫날은 충격으로, 둘째 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셋째 날 저녁 조문객이 조금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잠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발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냥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 처음엔 조문 연락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열었을 때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 당신 남편 친아들 아니에요. 5글자였습니다. 아니, 15글자였어요. 근데 그 짧은 문장이 저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민준이 얼굴이 스쳤어요. 지금도 저 앞에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민준이요. 키가 185cm나 되는 이미 40을 넘긴 제 아들이요. 30년을 키웠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이입니다. 새벽마다 열이 오르면 업고 뛰었고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을 때 혼자 울다가 학교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손잡아줬다간 더 놀릴까봐. 대학 입시 낙방했을 때 아이보다 제가 더 울었고 결혼식 날엔 손이 떨려서 넥타이를 제대로 메어주질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요?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이런 데 와서 이런 문자를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잘못 온 문자거나 아니면 무슨 악의를 가진 사람의 짓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남편. 그 웃음, 그 눈빛. 30대 초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카락, 흰 원피스, 그리고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배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를 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민준이를 낳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문상객들의 웅성거림도, 불경 소리도, 저 멀리서 누군가 우는 소리도 전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진 하나만 눈앞에 있었어요. 남편의 환한 웃음과 배 부른 여자와 퇴색된 날짜 숫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더니 며느리 지수였어요. 제 아들 민준이의 아내요. 아까부터 제 곁에 서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수는 제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어머님, 이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지수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를 잃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참다가, 오래 버티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감으로 알아챘어요. 여자는 여자를 압니다. 저는 지수가 내민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니? 지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남편의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무너지는 꼴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을 봤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요. 저 사진 속에서도 남편은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 어떤 여자가 있든 배가 불러 있든 환하게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어요. 흰머리를 뽑아줬고 아플 때 옆에 있었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부부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고 늙어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걸 숨기고 갔습니다. 장례식장 형광등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며느리가 내민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문서가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어요. 스캔한 것 같았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이상하게도 아주 맑아졌습니다. 어떤 진실은요.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게 선명해지거든요.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물었습니다. 묻는 게 두려웠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지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말. 남편은 그걸 문서로 남겨뒀습니다. 공증까지 받아서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직접 말해줬거든요. 몇 년 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다가 문득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유언장 써놨어. 공증도 받았고 다 당신한테 가게 해놨으니까 걱정 마. 저는 그때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뜬금없게. 남편은 씩 웃었습니다. 그래도 해놔야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없고 곡소리도 없고 분향 연기도 없었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는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변호사가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유가족이 찾아가는 법인데 먼저 오겠다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를 말하기 전에 미리 무게를 실어두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옆에 있었어요. 며느리 지수도요.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해 보이는 빛인데 실제로는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인상이 흐릿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전해야 하는데 전하기가 꺼려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짧게 말하고는 봉투를 열었어요. 위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직접 찾아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증 유언장 받으러 왔죠. 재산 이전 절차 밟아야 하니까요. 변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딱 한 박자였습니다. 그 한 박자가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유언장이 변경돼 있습니다. 변경이요. 저는 처음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뇌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변경? 변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맥락에서 무슨 의미인지 한동안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변경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원본 유언장은 몇 년 전에 작성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가장 최근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가장 최근이 언제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망 3일 전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가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앞만 봤어요. 3일 전, 쓰러지기 3일 전에 남편이 유언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사흘 전에 남편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고쳐놓고 왔다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물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었어요. 한 줄씩 천천히. 그리고 멈췄습니다. 전 재산을 친딸 김하연에게 상속한다. 친딸. 저는 그 두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친딸이요? 우리에게 딸은 없어요. 민준이 하나예요. 외아들입니다.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낳고 싶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민준이 낳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딸도 하나 낳을까? 남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한 명도 벅차네. 그렇게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친딸이라고요. 김하연이라는 사람한테요. 그 이름을 읽은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머릿속에서 연결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왔던 문자, 모르는 번호, 그리고 그 번호에 저장된 이름을 나중에 지수가 알려줬었어요. 지수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였거든요. 김하연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는 거겠죠.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굳어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그 자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물었을 때와 똑같은 자세. 민준아, 불렀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민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부른 적이 없었어요. 예고된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30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반듯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딘가 눈에 익은 느낌, 코의 선, 눈썹의 각도, 뭔가가 남편을 닮아 있었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김하연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앞에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단단함도 있었습니다. 오래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들어오라고 해야 하나요? 스스로한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스스로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해버린 겁니다. 여자, 김하연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뒤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김하연을 봤어요. 김하연도 민준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처음이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 안에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조용한 전쟁터였어요. 총소리도 없고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언가를 겨누고 있었어요. 말 속에, 시선 속에, 침묵 속에. 저는 문을 붙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들이면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문 밖에 서 있어도 결국 들어오거든요.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김하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등 뒤로 감췄습니다. 이 여자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챙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하연을 보더니 뭔가 알고 있다는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눈빛이 거슬렸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변호사는 이미 김하연 쪽과 먼저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날은 김하연이 소파를 봤습니다. 앉아도 되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제 집 소파에, 제가 30년을 앉아온 자리에,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처음 오는 집에서 저렇게 편할 수 있나? 두려움도 없고 낯섦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님 같았어요. 제 집인데 차라도 드릴까요? 지수가 먼저 말했어요. 김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요. 차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어요. 김하연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요. 민준이 어릴 때부터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돌잔치 사진, 졸업사진, 여행사진, 결혼사진. 30년의 시간이 벽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하연이 그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행복하셨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남편을 민준이가 소파 팔걸이를 쥐는 게 보였어요.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참았습니다. 김하연이 말을 꺼냈어요. 저는 아버지 존재를 안 지 오래됐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해줬거든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준비해온 말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써야 할지 정해놓고 온 사람처럼요. 찾아오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요? 언제요? 1년 전이요. 1년 전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은 1년 동안 이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던 그날들 중에 얼마나 많은 날이 이 여자와 함께였을까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김하연이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있어요.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도 봤습니다. 민준이도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변호사에게 들었던 그 내용. 전 재산을 친딸 김하연에게 그 유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우리가 가진 사본이랑 달랐어요. 세부 조항 하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로요. 남편 필체를 흉내낸 것 같은데 뭔가 달랐어요. 저는 30년 동안 남편 글씨를 봤습니다. 메모도 보고 카드도 받고 그 글씨랑 달랐어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김하연이 그날 집에 있었던 건 2시간이었어요. 2시간 동안 그 여자가 한 일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남편 서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물건을 보고 싶다고요.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했는데 그 순간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수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지수가 말해줬어요. 김하연이 서재 서랍을 열었다고요. 하나씩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지수가 뭘 찾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냥요. 아버지 흔적이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고요. 흔적이요. 처음 온 집에서 처음 본 서랍을 아무 허락 없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김하연은 거실로 나오면서 벽에 걸린 가족사진 한 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민준이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민준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버지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질 뻔했습니다. 안 됩니다. 딱 2글자였어요. 김하연이 저를 봤어요.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요. 겁먹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눈.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해뒀습니다. 2시간이 끝나고 김하연이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마치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예고 같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는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우리 셋이 남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말이 없었어요. 서류를 챙기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나가면서 김하연 쪽 연락처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언제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은 거였어요. 문이 또 닫혔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응, 저 여자 처음 온 게 아닌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온 집에서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어요. 서랍 위치를 알 듯 열었고, 사진 위치를 알 듯 걸어갔고, 나가면서 다음을 예고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 아니었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지수를 봤어요. 그 여자가 나가면서 저한테 문자 하나 보냈어요. 아까 현관에서요. 뭐라고? 지수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문자가 있었어요. 어머니 설득해줘요. 우리 둘 다 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당신 남편 것도 좀 생기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감추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며느리까지 포섭하려 했던 겁니다. 집에 들어온 2시간 동안 웃고 둘러보고 서랍을 열면서 동시에 며느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치밀했습니다. 무서울 만큼.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 여자가 2번 다시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싸우려면 알아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걸 시작했는지, 그 답을 찾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하연이 집에 들어온 날 이후 저는 사흘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누우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영정 사진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얼굴이요. 소파에서 웃던 얼굴, 밥 먹다가 TV 보던 얼굴,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의 얼굴. 그 사람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절반도 몰랐던 겁니다. 민준이는 그 사흘 동안 한 번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밥상은 차려줬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에 조용히 올려놓고 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 밥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밥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결국 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하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해야 알지. 모르면 더 힘들어. 사실 그 말은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한 게 아니라요. 모르면 더 힘들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거예요. 알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검사 키트는 집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면봉으로 구강 점막을 채취해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저와 민준이
둘이서 하는 검사였어요. 기관에 보내면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키트 봉투를 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거든요. 민준이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 셋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설명서를 읽고 면봉을 꺼내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슬픈데 따뜻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봉투를 밀봉하고 택배 접수를 하고 끝이었어요. 이제 기다리면 됐습니다. 열흘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잠이 깼어요. 더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이 식탁에 앉아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커피도 반도 못 마셨어요. 그냥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 확인 링크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링크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열렸어요. 화면 위쪽에 기관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결과가 있었어요. 부자관계 불일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앉아 있었는데도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의자 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불일치. 제 아들은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키웠습니다. 열이 나면 업고 병원을 뛰었고 밥투정을 부리면 따로 반찬을 만들었고 군대 면회를 갔을 때 면회실에서 보는 아들 얼굴이 어쩜 그렇게 반갑던지요. 25살 때 첫 월급을 받아서 제 손에 쥐어줬을 때 저는 그 돈을 쓰지 못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갑 깊숙이. 그게 다 뭐가 됩니까? 불일치라는 두 글자 앞에서 민준이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들 손이 이렇게 찬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늘 손이 뜨거웠는데 열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버릴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려는 게 보였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을 깜빡이면서 그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아니야, 버릴 리가 없어. 넌 내 아들이야. 검사 결과가 뭐든 상관없어. 그 말들이 전부 목구멍에 걸려서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꽉.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지수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도 마시고 민준이도 마셨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두 번을요.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할 말 있니? 지수가 저를 봤어요. 그러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 검사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불일치라고 나왔잖아요. 다시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더 듣기 싫은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어요. 지수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저를 봤어요. 그날 검사 키트.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만졌어요. 형님, 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지수한테 형님은 한 명이에요. 남편의 숨겨진 딸. 그 집에 들어온 날부터 민준이한테 언니처럼 굴었던 김하연이요. 뭐라고? 키트 봉투 뜯을 때 제가 봤어요. 형님이 면봉 하나를 집었다가 다시 넣었어요. 저도 그 순간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든 아니든. 방안이 차가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평소랑 똑같은데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일부러.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김하연이 그날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검사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들어왔는지,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확실해? 제 눈으로 봤어요.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저도 민준이를 봤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어도 저는 이 아이가 제 자식이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거든요. 살을 맞대고 키운 옹기는 서류 한 장으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서류 자체가 조작됐다면요. 처음부터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섰습니다. 다시 한다.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이번엔 아무도 없는 데서 나랑 민준이 둘이서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데 목소리만은 단단했어요.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무너지면서도 설 수 있다는 걸요. 엄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에도 결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꾸민 거짓말은 어딘가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실밥이 풀린 옷처럼 한 군데만 잡아당기면 전부 풀려버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실밥을 찾기로 했어요. 병원 예약은 혼자 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더더욱이요. 이번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키트가 아니라 병원에 직접 가서 의사 앞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했어요. 예약한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자는 틈에 나왔어요. 아파트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거울을 봤어요. 많이 늙었더군요. 이 몇 주 사이에 볼이 꺼지고 눈밑이 어둡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예뻐야 할 때가 아니니까요. 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의원이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안내를 받았어요. 의사가 직접 채취를 했습니다. 면봉이 바뀔 여지가 없었어요. 밀봉된 키트를 뜯고 즉시 채취하고 즉시 봉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민준이한테는 오후에 연락했어요. 병원 좀 가야 해. 너도 와야 해. 민준이가 군말 없이 왔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그래요. 엄마가 부르면 오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채취는 10분이면 끝났어요. 이제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는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민준이와 함께 열었어요. 링크를 누르고 화면을 봤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자 일치. 민준이가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두 글자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친자, 일치.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만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바꾼 거네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뭔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단 한 글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세 가지였습니다. 누가는 이미 짐작이 갔어요. 지수가 봤다고 했잖아요. 김하연이 면봉에 먼저 손을 댔다고.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왜는 더 간단했어요. 민준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야 유언장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니까요. 아들이 친자가 아니면 재산이 딸한테 가는 게 덜 이상하잖아요. 흔들리는 저를 더 흔들어 놓으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세 번째였어요. 무엇을 위해? 재산이요.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읽어놓은 것들.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변호사였어요. 처음 유언장을 들고 온 그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직접 수소문해서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여자 변호사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렸는데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건넸어요. 위조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세요. 변호사가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를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거든요. 정식으로 필적 감정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감정 결과는 짧고 명확했어요. 위조 가능성 높음. 서명 필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서명할 때의 필압과 유언장 서명의 필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잉크 성분도 달랐어요. 유언장 본문과 서명 부분에서 쓰인 펜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전문가가 보면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자기 이름을 도용당한 거였어요.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도 모자라서 죽고 나서까지. 그날 밤 지수가 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지수가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들고 왔어요. 내려놓고는 잠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지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뜸을 들이거든요. 그걸 10년 보면서 알았습니다. 재촉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해요. 어머님, 응. 사실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뭘? 그 여자가. 지수가 잠깐 멈췄어요. 친딸이 아니라는 거. 방안이 다시 그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수를 봤어요. 지수가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10년 봤어요. 꾸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편한 걸 말할 때 눈을 내리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보거든요. 지금처럼요. 어떻게 알아?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요. 2달 전,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유언장이 바뀌기 전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지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여자가 처음 연락을 해왔을 때 아버님은 이미 의심이 가셨대요.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의 조카라는 걸 아셨거든요.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요. 아버님이 직접 뒷조사를 하셨대요. 그 여자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어디서 자랐는지 다 확인하셨대요. 그랬더니 친딸이 아니었던 거죠. 20년 전에 헤어진 내연녀. 그 내연녀의 조카였어요. 20년 전, 저도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유난히 늦게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출장이 잦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 저는 민준이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그 긴 시간을 저는 아이한테만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알면서 왜 유언장에 그 여자 이름을 썼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유언장 쓰신 적 없으세요. 그건 처음부터 위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슬픔이 너무 많이 쌓여서 더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진실은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선명해진다고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유언장은 위조됐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는 조작됐어요. 모든 게 처음부터 짜인 판이었습니다. 그 판을 짠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에 들어온 그 여자.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지수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얘기를 너한테만 하셨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나한테는 안 하셨을까? 지수가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지실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가셨으니까. 남편.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배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미운 것도 정이고, 서운한 것도 정이고, 배신당한 것도 결국은 그만큼 믿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정이라고 부릅니다.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수야. 네.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다 가지고 가야 해. 친자 검사 결과 2개,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내가 아버님한테 들은 거.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싸울 거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 아주 단단한 게 있었어요. 그 판을 짠 사람이 누구든 끝까지 밝혀낼 거야. 지수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로 그래도 웃었어요. 어머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어두운데 그래도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궁금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요. 그게 뭐였을까요? 죽기 전에 남편이 하려던 것. 그게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남편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파일이 발견된 건 우연이었어요. 변호사가 남편 명의로 된 계좌와 자산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하나가 나왔어요. 남편이 쓰던 이메일 계좌에 연동된 것이었는데 저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비밀번호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고 했더니 며느리 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생일 아닐까요? 맞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날짜였어요. 남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 날짜. 안에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어요. 썸네일 화면에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썸네일을 봤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앉았어요. 지수도요. 셋이서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누르지 않았어요. 제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서재였어요. 남편이 자주 앉던 책상 앞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직접 보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어딘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렇게 야위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안 되더군요. 며느리 지수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이걸 당신이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어. 아마 내가 없어진 다음이겠지. 그래서 미리 남겨두는 거야. 화면 속 남편이 잠깐 시선을 내렸어요.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그 아이 이름으로 유언장을 썼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들었어요.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일부러 그 아이 이름으로 유언장을.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아이가 나를 협박했어. 당신이랑 민준이 해치겠다고.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협박이요. 김하연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내내 당신 아내와 아들을 해치겠다고. 화면 속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엔 진짜 내 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만났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 이미 늦었을 때였어. 그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내가 거부하면 당신한테, 민준이한테 전부 말하겠다고 했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 잠깐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렇게 됐어. 눈물이 턱까지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답답한 사람이 혼자 그걸 다 안고 있었던 거예요. 협박당하면서도 아내한테 말하면 상처 줄까봐, 아들한테 알리면 걱정할까봐 혼자 버텼던 거잖아요. 30년 결혼 생활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어요. 힘든 걸 혼자 삼켰어요. 좋은 것만 앞에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겠죠. 저는 그게 답답했는데, 그게 이 사람 방식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 그냥 당해줄 수는 없잖아. 화면 속 남편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유언장은 써줬어. 그 아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그런데 사망 전날 전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놨어. 신탁? 저는 그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겨두는 거예요.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누구한테 가게 하는지 법적으로 묶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조건은 하나야.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당신이랑 아들한테 귀속되게 해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조 유언장을 들고 법적 분쟁을 걸어올 거라는 것도, 그 여자가 끝까지 욕심을 부릴 거라는 것도 다 알면서 판을 짜둔 거였습니다. 덫이었어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덫.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반격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 이 단단하고 조용한 사람이 영상 마지막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래 살아. 나 없어도 잘 살아. 민준이 잘 부탁해.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수한테 잘해줘. 그 아이가 이 집 지킨 거야.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야. 화면이 꺼졌습니다. 조용했어요. 세 사람이 그 조용함 안에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로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꺼진 화면. 이제 남편 얼굴이 없는 화면. 민준이가 지수 손을 잡았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잡았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봤어요. 그 이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신탁 계약서도 나왔습니다. 사망 전날 체결된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확인했고 내용은 영상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전 재산은 아내와 아들에게. 김하연은 위조 유언장을 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 순간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신탁이 발동됐어요. 재산은 자동으로 저에게 그리고 훗날 아들에게 귀속됐습니다. 김하연은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친자 검사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면봉에 손을 댄 것, 결과를 바꾸려 한 것, 처음부터 공모한 것, 하나씩 밝혀졌어요. 법은 느리지만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 모든 게 마무리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민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가고 싶었어요. 국화 한 다발을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11월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운데 포근한 그런 바람이요. 이상하게 그런 바람이 있어요. 분명 차가운데 싫지 않은. 혼자 말을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으로요. 당신한테 화가 나요. 왜 혼자 다 안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같이 싸울 수 있었잖아요. 나도 당신 편이었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끝까지 우리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마음만은 알겠어요. 실수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있었어요. 거실에서 지수랑 같이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귤을 까고 차를 마시고 뉴스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왔어? 밥은? 먹었어. 거짓말. 얼굴 봐. 굶었잖아. 지수가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별게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있었습니다. 있는 것들로 만들면 됩니다. 늘 그랬어요. 그게 살림이고 그게 사는 거니까요.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요.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이 집을 지켰습니다. 10년을 며느리로 옆에 있던 지수가요.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군요. 믿었던 사람이 흔들리고 의심했던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삶인가 봐요. 내가 그은 선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그래도 살아가는 것, 피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돈이에요. 혈육도 아닌 사람이 남편의 딸을 사칭하며 들어왔고, 친자 검사를 조작했고,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살을 섞지도 않은 사람이,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사람이 그 욕심 하나로 한 가정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짜 피가 있었으니까요. 30년을 함께 밥을 먹은 정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법으로 증명된 가족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인 가족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결혼 생활 용서하시겠습니까? 남편의 과거를요. 실수를요. 혼자 끌어안은 그 무게를요. 저는요.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용서는 상대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한테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해하려는 거요. 남편은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편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국이 끓었어요. 거실에서 민준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도 웃었어요. 무슨 말에 웃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웃고 있으면 된 거니까요. 저는 그릇을 꺼냈어요. 3개를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겠습니까? 실수한 남편을요. 비밀을 지킨 며느리를요. 30년을 함께한 그 시간을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도 3개의 그릇을 꺼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